페이지 보시면 유형자산의 정의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자산의 정의. 유형자산, 유형의 뜻이 있을 유자예요. 그것은 즉 형태가 있다는 뜻입니다. 형태가 있다. 그래서 이 정의라는 건 어떤 거냐면 장기간에 걸쳐 영업활동을 위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물리적 실체가 있는 자산을 유형자산이라고 불러요. 됐어요? 장기간에 걸쳐 영업활동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물리적 실체가 있는 자산을 유형자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유형자산 파트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한테는 좀 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유형자산에 관련된 개정 과목이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들어봤던 개정 과목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뭐 건물 같은 거, 뭐 비품 이런 것들 들어보셨죠? 그죠? 그거와 관련된 개정 과목들이 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조금은 쉽을 텐데 할 얘기가 조금 많아요. 할 얘기가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도록 하죠. 네, 우선 유형자산에 관련된 개정 과목을 한번 따져보죠. 요거도 당좌 자산 파트 배울 때는 막 개정 과목을 보시면서 분기 연습도 하고 막 했었죠. 여기도 똑같이 뭐 개정 과목에 대한 분기 연습은 딱히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몇 가지는 보여드릴 건데요. 몇 가지 보여드릴 건데 이 분계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분계 자체가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종류 한번 뭐뭐 있나 따져보도록 하죠. 첫 번째 유형자산 토지. 토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땅 얘기하는 겁니다. 땅. 아시겠죠? 근데 저희 시험 시험 문제에서 땅이라고 절대 표현 안 해요. 그냥 토지라고 문제 자체에서 표현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토지도 유형자산입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건물. 뭐 건물은 다들 뭐 알고 계시죠? 일반적으로 건물이라는 단어는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단어니까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세 번째, 기계장치. 기계장치는 일반적으로 뭐예요? 우리 회사가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기계장치죠. 그죠? 일반적으로 공장에서 많이 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런 세 개, 토지랑 건물, 기계장치 같은 경우에는 문제 자체에서 토지, 건물, 기계장치를 언급해 줄 겁니다. 문제 자체에서 언급해 줄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시험에서 어려운 거는 문제 자체에서 개정 과목을 안 알려주는 것들. 문제를 보고 요 개정 과목을 얘기하는 거구나라고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 조금 어려운 거예요. 어저께 했던 게 뭐예요? 비유동가사 파트에서 매도 가능 증권. 맞아요. 장기적 보유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할 때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거래에서 힌트를 줬을 때 개정 과목을 내가 알아차리는 게 어려운 거지 이런 식으로 개정 과목 자체가 문제에서 나오는 거는 전혀 어렵지 않다고요. 어떤 식으로 나오냐? 건물을 현금 1,000원에 구입하다. 이런 식으로 문제 자체에서 건물이라는 걸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개할 때는 쉽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현금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현금이 들어와요? 나가요? 현금이 나가죠? 그러면 대변의 현금이라는 자산 감소가 1,000원 이렇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쵸? 1,000원. 그리고 차변에 뭐 사왔다고요 지금? 현금으로 구입했고 건물을 구입했기 때문에 건물이라는 자산 증가 항목이 1,000원 이런 식으로 분개가 되겠죠. 맞나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거래 자체에서 개정 과목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유형자산 파트에서도 거래 자체에서 계정 과목을 안 알려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네 번째, 차량 운반구입니다. 차량 운반구는 거래 자체에서 이 차량 운반구라는 계정 과목을 알려주지 않아요. 아시겠죠? 이 차량 운반구라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동차를 뜻합니다. 자동차. 저희가 일상적으로 뭐 자동차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 자동차를 세법에서 회계에서는 차량 운반구라는 계정 과목으로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에서도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 승용차를 현금 1,000원에 구입하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거 처음에 건물 이 문제랑 조금 다른 게 뭐예요? 비교해보면. 얘는 건물이라는 거를 다이렉트로 알려줬지만 얘는 승용차라고 알려줬어요. 승용차. 그렇죠? 승용차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승용차가 뭐지?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승용차라고 언급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승용차는 저희가 계정 과목으로 차량 운반구라고 쓰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유추하는 것들이 그나마 어렵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또 분개를 한번 써볼게요. 대변에 현금이라는 자산 감소 1,000원. 맞아요. 현금이 나갔지만 뭐가 생겼어요? 승용차가 생겼죠? 그거를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 증가 항목으로 이렇게 분개를 한다고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형자산 파트에서 뭐 대표적으로 요 자동차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차량 운반구구나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5번째 비품. 비품이란 단어도 여러분들이 이제 뭐 실생활에서 많이 쓰실 겁니다. 그렇죠? 근데 뭐 친구들끼리 뭐 얘기할 때 비품 이런 단어는 안 쓰지만 비품이라는 단어를 아마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비품이라고 하는 거는 이 차량 운반구랑 성격이 똑같아요. 차량 운반구도 자동차, 승용차라고 언급을 하면 차량 운반구구나 라고 저희가 계정 과목을 파악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 비품도 똑같습니다. 회사에서 쓰고 있는 뭐 컴퓨터, 뭐 책상, 에어컨 등등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비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추하는 것들이 조금 어려운 거지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이 저랑 천천히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를 또 한번 해볼까요? 컴퓨터를 현금 1,000원에 구입하다 이렇게 나와요. 현금이 나가요? 들어와요? 또 현금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현금은 나가겠죠. 대변에 현금 자산 감소 1,000원. 그 다음에 차별에 뭐예요? 컴퓨터 이러면 안 된다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묶어서 비품이라는 자산으로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되셨나요?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거는 차량 운반구 비품 쪽만 좀 조심하시면 되지 다른 것들은 계정 과목을 거래 자체에서 알려줍니다. 되셨나요? 그 다음에 마지막 건설 중인 자산. 계정 과목은 이게 끝이에요. 유형자산은. 그래서 계정 과목을 막 여러분들이 앞에 쪽처럼 막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하다 보면 외워질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잘 나오니까.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름 자체가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되어 있죠. 이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드리면 이렇게 해보죠. 이렇게 A 회사, B 회사 이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A 회사가 저예요. 저 그리고 B는 건설업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가정을 할게요. 됐죠? A 회사는 B는 건설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럼 제가 B한테 이렇게 돈을 줄 거예요. 돈.
이게 돈을 줄 건데요. 우리 회사가 건설업자인 비사업자한테 돈을 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유는 뭐냐면 저는 비사업자한테 이제 부탁을 한 겁니다. 야, 나 이제 회사 차릴 거라서 우리 건물 좀 지어줘. 라고 돈을 줬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당연히 건물 지으려면 돈 줘야 되는 거 맞죠? 그렇죠? 그러면 돈을 줄 때 뭐 줘요? 처음에 계약금 지급하고요. 계약금. 그렇죠? 그 다음에 계약금만 주면 끝인가요? 아니죠. 건물은 일반적으로 막 이틀, 3일 만에 지어요. 좀 오래 걸려요. 좀 시간이 경과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중간에 한번 중도금이라는 걸 줘요. 뭐 이런 것들을 기억하라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뭐 잔금을 주겠죠. 됐어요? 이런 식으로 건물을 지어달라고 부탁을 한 뒤에 이렇게 다양한 돈의 종류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뭐 요거 자체가 제 입장에서 돈을 쓰고 있는 거예요? 벌고 있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 당연히 제가 건설업자한테 이렇게 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쓰고 있는 거 맞나요? 그렇죠? 당연히 돈을 지출하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돈을 지출한 금액이 만약에 10억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10억. 됐나요? 그러면 돈을 지출한 게 10억이면 요 10억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요게 궁금하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어떻게 10억을 지출했는데 10억을 이제 계정 과목을 뭘로 잡지라고 조금 의문이 많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나왔었어요. 이렇게 하자라는 방법이 두 가지가 나왔었는데 이렇게 A 같은 경우에는 비용으로 처리하자 라고 했고요. B라는 경우에 그냥 자산으로 잡자.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가 나왔습니다. 됐어요. 우선 돈을 쓰고 있는 거니까 뭔가 비용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돈을 쓰고 있는데 이게 어차피 건물이 딱 완공이 되면 건물이 될 거 아니에요. 건물. 그럼 뭔가 자산으로도 잡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어떻게 할까라고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에 자산으로 잡자라는 게 나왔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요런 돈을 줄 때는 아직 완공이 된 거예요? 완공되기 전이에요? 완공되기 전이죠. 짓고 있을 때 요런 돈들을 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건물을 짓고 있을 때 지출하는 돈을 뭐로 잡자고 정했다고요? 지금 하고 있는 건설 중인 자산으로 잡자라고 정했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됐죠?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으로 잡았다가 완공이 됐습니다. 이제 진짜 건물이 되면 그때 건물로 대체 바꿔주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제가 분계가 나오는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런 식이에요. 어떤 식이냐면 건물을 짓기 위해 계약금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렇게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우선은 현금이 들어와요, 나가요? 항상 여러분들이 분기하실 때 조금 편하게 하시려면 돈을 줬는지 돈을 받았는지를 먼저 보시면 돼요. 돈을 줬죠. 그죠? 현금을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현금 50만 원 이렇게 돈이 나갈 겁니다. 맞아요. 근데 계약금을 지급했다라고 돼 있어요. 옛날에 여러분들 계약금이라는 계정 과목 뭐 배웠었어요? 계약금을 지급하면 제가 선급금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선급금. 그렇죠? 기억이 안 나도 상관없어요. 근데 항상 제가 뭐라 그랬어요? 기억이 안 나면 그래도 끝나고 한 번 더 보시라고요. 아시겠죠?
계약금을 이렇게 선급금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뭐를 하기 위해서 계약금을 줬어요? 건물을 짓기 위해서예요. 만약에 제가 원재료를 50만 원에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두 문제인 겁니다. 요거도 우선 현금이 나가죠. 대변에 현금 5만 원. 맞나요? 그렇죠. 5만 원 이렇게 나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둘 다 성격 자체가 뭘로 준 거예요? 계약금으로 지급했다는 성격은 똑같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그죠? 근데 이런 식으로 물건이죠, 원재료는. 이런 물건을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줬을 때는 차변의 선급금이라고요. 됐어요. 제가 이 계약금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뭐 얘기했어요? 제가 자동차 샀다가 취소했다 막 이러면서 얘기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이거는요.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건물을 사는 거예요. 건물만 예외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요 많은 돈은 다 뭘로 잡자고요? 건설 중인 자산으로 잡자라는 규칙이 있다고요. 되셨나요? 그래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 계약금 준 거는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 얼마요? 50만 원. 요렇게 분기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제입니다. 두 번째 예제. 건물이 완공되어 공사대금, 잔금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건물로 대체해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됐죠? 지금 여러분들 아직도 짓고 있다고요? 완공됐다고요? 완공됐다라고 돼 있죠. 항상 건물을 짓기 위해서 쓴 돈들을 모두 건설 중인 자산으로 잡았다가 완공이 되면 건물이라는 걸로 바꿔줘야 된다고요. 됐나요? 그러면 이제 분기를 한번 해보죠. 이제 완공이 됐기 때문에 이제 뭐 없애요? 얘를 없애야죠. 대변으로. 그렇죠? 건물로 대체한다는 게 건설 중인 자산을 없애고 건물이라는 거를 증가시켜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변으로 건설 중인 자산 얼마 없애요? 50만 원. 내가 50만 원 잡아놨었으니까 없애는 것도 50만 원이겠죠. 됐나요? 근데 처음에 제가 50만 원 계약금 줬던 건 맞는데 이번에 완공됐을 때 얼마 더 줬다고요, 지금? 잔금 50만 원 더 줬죠. 뭘로 줬다고요?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돼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럼 대변에 현금 나가죠? 현금 얼마 나가요? 50만 원. 맞아요. 그럼 결국에 내가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총 쓴 돈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0만 원 맞나요? 저번에 계약금 50만 원 줬었고 잔금 50만 원 추가로 줬기 때문에 나는 100만 원 준 낸 거예요. 100만 원. 그래서 건물이라는 자산이 잡히는 게 100만 원. 요런 회계처리인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뭐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려우신 분도 있겠지만 건물을 짓기 위해서 쓴 돈들은 건설 중인 자산으로 잡다가 완공이 되면 건물로 바꿔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됐죠? 그래서 이 건설 중인 자산이 조금 여러분들이 뭐 비품 이런 것들은 뭐 들어봤지만 이런 것들은 아예 처음 듣는 내용이잖아요. 건설 자산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다른 개정 과목보다는 좀 길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되셨죠? 됐죠? 나중에도 많이 연습을 할 거고요. 뭐 건설 중인 자산의 계정 과목을 제가 방금 분기를 보여드렸지만 뭐 요런 것들이 뭐 많이 나오는 문제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런 계정 과목도 있구나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다음 내용. 취득 부대 비용. 취득 부대 비용입니다. 요거도 굉장히 중요해요. 취득 부대 비용 옛날에 한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옛날에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네, 진짜로 있어요. 있는데 그때 어떤 거 얘기했었냐면 이런 식으로 분개를 했었어요. 그냥 연습하는 겁니다. 복습할 겸. 원재료를 1,000원에 구입하고 운반비 100원까지 현금으로 지급하다 요렇게 분개를 만들었었습니다. 옛날에. 됐죠? 그럼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그럼 봤을 때 현금이 들어올 것 같아요? 현금이 나갈 것 같아요? 뭐 이제 이런 건 아시잖아요. 현금이 나가겠죠. 그쵸? 대변에 현금이라는 자산 감소가 얼마 돼요? 원재료값 얼마인데요? 원재료값 1,000원. 그리고 운반비 100원까지 줬기 때문에 총 얼마 주는 거예요? 1,100원이겠죠? 1,100원. 맞나요, 여러분들? 맞죠? 그 다음에 차변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차변. 제가 이거 설명드릴 때 부대 비용이라고 말씀드렸던 건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였습니다. 자산을 취득할 때 꼭 써야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어떤 것을 구입을 할 때 무조건 그 구입할 때 들은 돈을 얘기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문제에서 원재료를 구입할 때 운반비가 들었다라고 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원재료를 구입할 때 운반비가 무조건 들어요, 안 들어요? 무조건 들죠. 그렇죠? 여러분들 막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어떤 물건 샀는데 운반비 안 들었는데요. 그러면 뭐 상관이 없죠. 그때는 그 부대비용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근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를 구입하고 원래는 구입하기 위해 운반비 100원까지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런 문장이 원래 조금 더 정확한 문장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죠? 그래서 원재료를 1,000원에 구입하기 위해 운반비 1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자산을 취득할 때 꼭 써야 되는 돈이 있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취득 부대비용 이렇게 부른다고요. 됐어요? 취득 부대비용. 그래서 이 취득 부대비용은 여러분들 뭐 어떻게 처리하자라고 저희가 규칙을 정해놨어요. 취득하는 자산으로 처리하자. 요게 가장 중요했던 내용이었습니다. 부대비용 얘기할 때. 되셨나요? 됐죠? 이제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겁니다. 자산을 취득할 때 꼭 써야 되는 돈, 요거를 취득 부대비용이라고 부르고 이 취득 부대비용을 취득하는 자산으로 같이 잡자. 되셨나요? 됐죠? 그러면 차변에 뭘로 잡아요? 지금 뭘 샀는데요? 원재료 구입했잖아요. 그죠? 원재료라는 자산 증가를 얼마 잡으면 돼요? 1,100원. 이렇게 같이 잡자는 게 취득 부대 비용의 회계처리였습니다. 되셨나요? 됐죠? 그래서 지금 하는 내용도 똑같아요. 이게 첫 번째 예제고요. 첫 번째 예제고 두 번째 보겠습니다. 유형자산 할 때도 똑같은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형자산 할 때 보죠. 승용차를 1,000원에 구입하고 승용차에 대한 취득세 100원까지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렇게 문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문제를 쓱 바꿔버린 겁니다. 됐죠? 그러면 우선 또 대변에 현금이 나가요? 들어와요? 대변에 현금 나가는 거 맞아요? 그렇죠? 대변에 현금이라는 자산 감소 얼마 나가요? 1,100원. 이렇게 우선 나가게 될 겁니다. 맞죠? 그러면 이제 차변을 어떻게 잡을까 또 이제 애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봤을 때 승용차를 얼마에 구입했다고요? 1,000원에 구입했고요. 승용차에 대한 취득세가 100원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되나요? 뭐 자동차를 사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자동차를 사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자동차라는 걸 구입할 때 취등록세가 무조건 붙어요. 나 그거 안 내면 안 돼요? 안 되죠, 당연히. 국가가 딱 정해놓은 세금인데 야, 자동차 살 때 취득세 무조건 붙여서 사야 된다라고 딱 정해놨다고요, 국가가. 이해가 되나요? 됐어요? 그래서 취득세는 이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한 부대 비용이 되는 겁니다. 이름 자체가 취득세잖아요. 취득할 때 세금이라는 뜻이에요. 되셨나요? 됐어요? 그럼 요거도 어떻게 처리하면 돼요? 차변에 승용차를 제가 뭐라고 부른다라고 했어요, 이제 위에서 차량 운반구라고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차변에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 항목을 1,100원 요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되셨나요? 됐어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원재료를 구입할 때 운반비, 승용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를 설명을 드렸지만 이 부대비용이라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럼 그 부대비용의 종류가 엄청 많으면 외워야 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뭐 그거는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마세요. 제가 운반비랑 취득세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일반적으로 부대비용이라고 나올 때는 요 두 가지가 가장 많이 나올 거고요. 근데 요거 말고도 다른 것들이 나올 건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뭔가 자산이라는 걸 구입한다. 근데 자산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 돈을 무조건 써야 될까 안 써야 될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저랑 나중에 기출문제 풀면서 연습하실 때 그런 문제들을 다 볼 겁니다. 다 볼 거니까 아마 그때만 봐도 충분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느 자산을 구입할 때 이 돈을 무조건 써야 되나 안 써야 되나 그런 식으로라도 연습을 하고 계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것도 좀 어렵다라고 하시면 방금 말씀드린 대표적인 부대 비용인 운반비랑 취득세 요 정도만이라도 기억을 하고 계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죠? 그래서 엄청 부대 비용에 대한 종류가 많지만 딱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우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좀 특이한 부대 비용 문제를 하나 좀 풀어드리려고 해요. 특이한 부대 비용 문제. 그래서 제가 문제를 좀 우선은 제가 일반적인 부대비용 문제부터 풀어드릴게요. 우선 저희가 특이한 것들은 좀 어려우실 수가 있으니까 일반적인 것부터 한번 풀어보죠. 제가 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책으로 보실 분들은 568페이지 보시면 돼요. 568페이지입니다. 보죠. 이제 문제 82회차 이제 문제입니다. 이쪽이 일반전표 입력이라는 곳이 있죠. 나중에 프로그램 받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니까 우선 그냥 지금은 보고만 계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 일반전표 입력 메뉴 클릭하시고요. 제가 날짜 9월 9일자네요. 그죠? 9월 9일 문제 한번 볼게요. 한 부자씨로부터 공장용 토지 아까 했었죠, 여러분들. 제가 아까 위에서 이거 토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땅이에요, 땅. 땅인데 문제 자체에서도 땅이라고 언급 안 한다고요. 토지라고 언급하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토지.
한부자 씨가 토지를 얼마에 취득했대요? 2억 원에 취득했다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세요? 그렇죠. 2억 원에 취득했답니다. 2억 원에 취득했으니까 토지가 생겨요? 없어져요? 당연히 토지를 사왔는데 토지가 생기겠죠. 맞아요. 네, 토지 대금은 전액 어떻게 했대요? 미지급했답니다. 미지급했다는 거는 여러분들 이 2억의 돈을 지금 줬다는 것 같아요? 아직 안 줬다는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아직 안 줬다는 얘기잖아요. 미지급이라는 게. 맞아요. 그럼 요 미지급이라는 자체가 뭔가 줄 돈이 생겼다는 뜻이겠죠. 나중에 줄 돈이 생겼다. 돼서요. 됐죠. 근데 뭐가 들었대요? 요렇게 취득세 등 공과금 요렇게 언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됐죠. 그럼 봤을 때 얼마 냈대요? 953만 원은 현금으로 지출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보면 토지는 2억짜리인데 이 공과금 취득세는 얼마 들었다고요? 953만 원 들었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토지값은 안 줬죠. 미지급했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2억은 뭔가 외상으로 준다는 얘기죠. 나중에 준다. 근데 이거 953만 원은요. 현금으로 지금 줬대요. 됐어요. 그러면 우선 이제 분개를 한번 해보죠. 대변에 현금 나가는 거 맞죠? 당연히 그죠? 현금으로 지출하였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대변에 현금으로 지출한 게 얼마라고요? 953만 원 맞나요? 그쵸? 그러면 대변에 953만 원 됐죠? 903만 원. 그리고 나머지 줄 돈 또 뭐가 있어요? 2억 있는 거 맞아요? 2억 미지급했다라고 했었으니까 여러분들 부채 증가는 어느 변이었어요? 부채 증가. 대변 맞나요? 그렇죠. 대변이 부채 증가했죠, 여러분들. 그죠? 대변에 뭔가 부채라는 게 2억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줄 돈이니까. 맞죠? 됐죠? 그래서 뭔가 부채라는 게 2억 요렇게 증가될 겁니다. 됐죠? 원래 부채란 뭔가 2억에 대한 개정 과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개정 과목이 있을 거지만 아직 부채 파트를 안 배웠기 때문에 지금 하면은 조금 어렵게 느끼실까 봐 그냥 제가 부채라고만 써놓을게요. 되셨나요? 그러면 지금 토지를 2억에 구입했고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취득세가 얼마 들었다고요? 953만 원이 들었다고 나왔죠. 그러면 이런 취득세 953만 원을 제가 뭐라고 부른다고 이제? 부대 비용이라고 부른다 했잖아요. 맞나요, 여러분들? 그렇죠? 됐죠? 그러면 이 부대 비용을 어떻게 하자고요? 취득하는 자산으로 처리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죠? 그러면 차변에 토지라는 자산을 얼마나 잡아야 돼요? 2억 953만 원. 요렇게 잡는 거라고요. 이해되셨나요? 요거 실제 시험 문제입니다. 실제 시험 문제. 제가 이런 것들은 제가 그냥 방금 만든 문제고요. 만든 문제고 요런 것들은 실제 시험 문제예요. 실제 시험 문제도 요렇게 제가 만든 문제랑 비슷하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런 것들을 부대 비용이라고 하는구나. 요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거 말고도 원래 부대 비용의 종류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지만 그런 것들은 그냥 나중에 저랑 문제 푸시면서 기억하시라고요. 나중에 문제 푸실 때 항상 얘기할 겁니다. 요 자산을 구입할 때 무조건 들 것 같아요? 안 들 것 같아요? 라고 맨날 물어볼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하나씩 기억하면 되지 굳이 막 책에 있는 것만 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죠?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네, 부대 비용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그 다음 내용. 유형자산은 그죠? 개정 과목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할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조금 유형자산 파트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개정 과목은 쉽지만 이런 많은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실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뭐 할 거냐?
여러분들 페이지에 90페이지, 91페이지에 유형자산 취득의 유형별 회계 처리라고 있을 겁니다. 유형자산 취득의 유형별 회계 처리 90페이지, 91페이지에 두 바닥에 걸쳐서 써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딱 봐도 여러분들 엄청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죠? 뭐 많은 얘기 엄청 많죠. 그래서 요 얘기들은 지금 안 할 겁니다. 지금 문제 여기 내용을 봐도 그냥 내용만 써 있지 문제도 안 써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문제 풀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기 내용이 뭐 다 나오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시험 때 그냥 어쩌다가 하나씩 나오는 건데 나중에 나오기도 어쩌다가 한 번씩은 나오긴 나오니까 제가 기출문제 풀 때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페이지 92페이지를 볼게요. 92페이지. 여기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유형자산은 중요한 거 지금 뭐 했어요? 우선 맨 처음엔 계정 과목. 그렇죠? 건설 중인 자산까지 계정 과목. 두 번째는요. 부대비용. 지금 두 개 한 거예요. 두 개. 이제 세 번째 중요한 얘기를 할 겁니다. 유형자산의 취득 후 지출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유형자산의 취득 후 지출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 회계 관련 시험에 모든 시험에 딸려오는 얘기들입니다. 취득 후 지출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꼭 주의 깊게 들어주셔야 됩니다. 우선 여러분들 방금 부대비용 취득 부대비용이라는 건 의미가 뭐였어요? 어떨 때 돈을 쓰는 거였어요? 취득할 때. 맞아요. 근데 지금 하는 건 뭐래요? 취득 후 지출입니다. 그럼 딱 봐도 얘랑 좀 다르죠? 취득할 때랑 취득 후랑 조금 다르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내가 그거 사올 때 돈이 드는 거냐, 아니면 내가 갖고 있다가 돈을 쓰는 거냐, 요거의 차이인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취득 후 지출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형자산 파트는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씩 해보죠. 자본적 지출이라는 게 있고요. 수익적 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선 취득 후 지출은 의미가 뭐라고요? 자산을 보유하면서 드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갖고 있으면서 드는 돈. 됐어요? 됐죠? 그래서 이름 자체가 지출이기 때문에 돈을 쓴 거예요? 돈을 번 거예요? 돈을 쓴 거죠. 맞아요. 그러면 돈을 쓴 거를 이렇게 굳이 귀찮게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이라는 두 가지로 뭔가 나눠놨어요. 뭔지는 설명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최소한 내가 자산을 갖고 있으면서 지출한 거를 이렇게 두 개라 나눠놨구나 정도는 이제 알고는 계시라고요.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우선 제가 중요한 거 우선 써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자본적 지출이라고 써놓은 거는 제가 무슨 처리라고 써놨어요? 자산 처리. 그렇죠? 수익적 지출이라는 건 뭐라고 써놨어요? 비용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두 가지의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두 가지의 예를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맞춰보세요 한번. 제가 건물을 갖고 있습니다. 건물을 갖고 있습니다. 몇 층짜리냐면 10층짜리요. 됐어요? 10층짜리 건물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우리 회사의 건물의 이 하자가 뭐냐면 엘리베이터가 없대요. 엘리베이터가 없음. 그러면 불편하다고 신고가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엄청 들어오겠죠. 10층짜리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누가 여기 살고 싶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세입자들이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됐어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해준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아시겠죠? 그러면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경우 첫 번째입니다. 엘리베이터 설치.
요게 첫 번째 돈 쓰는 경우입니다. 지금 계속 돈 쓰는 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첫 번째 돈 쓰는 거. 똑같이 건물을 갖고 있습니다. 건물을 갖고 있음. 똑같이 10층짜리. 두 번째 돈 쓰는 건 어떻게 썼냐면 건물 복도 있죠. 복도. 복도에 창문이 깨졌대요. 창문. 창문이 깨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유리창 수리를 했다라고 칠게요. 되나요? 제가 방금 써드린 첫 번째 케이스던 두 번째 케이스던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쓰는 거라고요? 버는 거라고요? 돈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누가 봐도 돈을 쓰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요 두 가지의 돈을 지출하는 거를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 지출하는 거는 유형자산 취득 후 지출이라고요. 왜요? 지금 건물을 이미 갖고 있었다라고 제가 가정을 했잖아요. 여러분들. 뭔가 내가 건물을 사오면서 드는 돈은 아니죠. 됐어요? 그러면 이런 취득 후 지출을 자본적 지출이라는 걸로 부를 때가 있고 수익적 지출이라는 걸로 부를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엘리베이터 설치할 때랑 유리창을 수리할 때랑 언제 돈을 더 많이 쓸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들 생각에. 여기서 유리창 수리요 이러면 제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엘리베이터 설치가 돈이 훨씬 많이 들겠죠. 그렇죠? 돈이 많이 듦 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돈이 별로 안 듦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뭐 누구나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지출들을 돈이 많이 드는 경우나 많이 안 드는 경우에 두 가지를 딱 분류라는 걸 해놨어요. 왜요? 그래야지 예 아니면 예 이렇게 처리하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드는 엘리베이터 설치를 자본적 지출했구나라고 보고요. 돈을 별로 안 쓰는 유리창 수리를 수익적 지출이구나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수익에서 우선 뭘 빼요? 항상 번 돈에서 쓴 돈, 비용 빼죠. 맞아요. 그럼 뭐가 나와요? 순이익이 나오는 거 맞나요? 그쵸? 순이익이 나오죠, 여러분들. 그러면 순이익이 커지면 순이익이 커지면 뭐도 커진다고 했어요. 순이익이 커졌다는 것 자체가 번 돈이 많았다는 거예요? 적었다는 거예요? 순이익이 커졌다는 것 자체가 번 돈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번 돈이 많으면 뭐가 커져요? 법인세라는 세금도 커진다고요. 됐나요? 항상 여러분들은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사람마다 버는 돈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버는 돈이 다 다른데 세금 무조건 모두 다 100만 원 내세요 라고 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100만 원도 못 버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저도 20대 초중반 때는 100만 원도 못 버는 적 많았습니다. 근데 모두 다 100만 원을 못 버는 사람도 있는데 모든 사람한테 야 얼마 버는지 중요하지 않아 무조건 100만 원씩 세금으로 내 이러면은 당연히 난리 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가가 어떠한 세법을 만든 거예요. 소득세법, 법인세법이라는 세법을 만든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세법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 사람마다 또는 회사마다 버는 돈이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세요. 돈을 조금 버는 사람은 세금을 조금 내도 됩니다. 라는 규정을 딱 만들어 놨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됐어요? 여러분들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죠? 친구들끼리 만나도 버는 돈이 다 다르죠. 그러면 세금도 다 다르게 낼 거예요. 똑같이 절대 안 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말 이해됐죠? 순이익이 커졌다는 것 자체가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세금이 커진다고요? 적어진다고요? 당연히 커진다고요. 됐어요? 그러면 회사가 내는 세금이 커지면 누가 좋아할까요? 국가가 너무 좋아해요. 됐나요?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막 삼성이 망하면 대한민국도 망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뭐 들어보신 분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죠? 삼성이 망하면 우리나라가 망한다. 왜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삼성이 세금 제일 많이 내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세금을 많이 내야 국가가 그만큼 나라를 굴릴 거 아니에요. 되셨나요? 그러면 세금이 막 커지면 국가가 너무 좋아하겠죠. 그렇죠? 그럼 반대로요. 반대로 순이익이 이거 이쁜 거 있네. 뭐야? 이걸 할까요? 그러면 반대로 순이익이 적으면요. 세금은요. 커져요, 적어져요? 적어지겠죠. 맞아요. 그러면 요러면 국가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너무 싫어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회사가 제가 만약에 국가라고 치게 제가 회사가 나한테 내는 세금이 적다고 하면 국가는 싫어하겠죠. 됐어요? 그러면 국가는 요렇게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규제가 심하냐면 이 비용에 대한 규제가 좀 심해요. 왜요? 비용이 커지면 빼는 게 커진다는 것 자체가 순이익은 작아질 거 아니에요. 맞나요?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우선 여러분들은 비용에 대한 규제가 조금 심하다는 알고 계셔야 돼요. 나중에 세법 배우시려면. 아시겠죠, 여러분들? 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제가 방금 얘기했죠. 돈이 많이 드는 거는 엘리베이터 설치 같은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이라고 했고요. 그죠? 돈이 별로 안 드는 유리창 수리 같은 거는요. 수익적 지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면 왜 굳이 똑같이 돈을 썼는데 어떤 거는 자본적 지출인 자산으로 잡으라고 하고 어떤 거는 비용으로 잡으라고 하고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 비용에 대한 규제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엘리베이터 설치하는데 뭐 한 1억 든다고 칠게요. 유리창 수리하는데 뭐 한 얼마 들겠어요? 한 5만 원 들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1억 돈을 쓰는 거죠. 이 1억을 올해 비용으로 다 잡아버리면 순이익은 엄청 적어질 겁니다. 누가 봐도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죠? 원래 요 얘기를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한테 그냥 이거 자산이고요. 이거 비용 처리하세요. 이러고 원래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항상 암기하는 그러니까 무조건 아무것도 안 알려드리고 암기하라는 거는 정말 싫어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설명이 만약에 어렵다라고 하시면 자본적 지출이라고 써 있는 거는 자산으로 처리하시고요. 수익적 지출은 그냥 비용으로 처리한다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문제에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세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세요. 라고 말을 해줄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됐어요? 그러면 굳이 어떤 지출은 자산으로 처리하고 어떤 지출은 비용으로 처리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비용을 규제하기 위해서라고요. 얼마 안 되는 돈은 그냥 비용 잡아.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야 금액이 좀 크냐? 그러면 자산으로 잡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 또 이러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산으로 잡으면 자산 처리하면 별로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왜요? 뭔가 비용으로 못 빼니까 뭔가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그렇죠? 왜요? 자산은 재무상태표라는 장부에 있다라고 했고요. 그렇죠? 이거는 무슨 장부예요? 손익계산서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따가 설명을 할 거지만 결국에 자산으로 잡아도 나중에 비용으로 인정이 돼요. 나중에. 그 나중에 설명드릴 겁니다. 이따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딱 요 정도만 보시라고요. 자산으로 잡아도 결국에는 돈을 쓴 건 맞잖아요. 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어떻게 인정되는지는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어요. 그래서 돈 많이 쓰는 건 자산 처리, 돈 조금 쓴 거는 그냥 비용 처리 인정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분계를 써드릴게요. 요거 요거라고 했죠? 그럼 제가 그냥 문제를 써보죠. 건물을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건물을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를 위해 1억을 현금으로 지출하였다. 이렇게 나오고요. 마지막에 자본적 지출로 처리. 이렇게 언급해 준다고요. 문제에서. 이해가 되시나요? 문제에서 언급해 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엘리베이터 설치 이런 것들은 막 외울 필요는 없어요. 문제에서 언급해 주는데 뭐하러 외워요? 머리 아프게. 됐어요? 그러면 우선 현금으로 지출했다라는 거니까 현금이 들어와요, 나가요? 뭐 당연히 나가겠죠? 그렇죠? 대변에 현금 1억. 맞아요. 그러면 제가 자본적 지출이라는 거는 뭘로 처리하라고 했어요? 자산. 그래서 그냥 건물 1억 이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됐나요? 왜요? 건물에 대한 설치였으니까 엘리베이터.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됐어요? 그 다음에 밑에도 한번 해보죠. 수익적 지출. 요거도 똑같이 해볼게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건물 복도 창문의 유리창이 파손되어 수리하기 위해 5만 원을 현금으로 지출하였다. 이렇게 놓고서 수익적 지출로 처리 이렇게 해준다고요. 이거 두 줄로 쓸게요. 너무 기니까. 됐어요. 그러면 우선 또 현금은 나가죠. 현금을 썼으니까 대변에 현금 얼마에 5만 원. 맞아요.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수익적 지출은 뭘로 처리하라고요? 비용이요, 비용. 맞나요? 그렇죠?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뭐예요? 여러분들 저한테 비용 계정 과목 들어본 것도 있긴 하지만 복리후생비, 뭐 접대비 이런 것들은 저한테 들어보셨던 거잖아요. 근데 이게 복리후생비랑 뭐 접대비랑 이런 게 관련이 있나요? 없어요. 그냥 고칠 때 쓴 돈이에요. 고칠 때 쓴 돈. 맞아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뭐 어떤 거를 고친다라고 하는 표현을 수리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막 수리할 때 돈 쓰는 거를 뭐라고 해요? 수리비라고 부르죠. 근데 저희 회계에서는요. 수리비라고 하지 않고요. 수선비라고 불러요. 수선이라는 건 저희가 어떨 때 써요? 뭐 옷 수선한다. 이럴 때 쓰잖아요. 그죠? 하지만 저희는 이런 식으로 뭔가 갖고 있는 자산을 고쳤을 때 쓰는 돈을 수선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비용 처리이기 때문에 차변에 건물이 아니라 수선비라는 비용으로 5만 원 이렇게 처리를 해요. 그래서 이 5만 원이 여기 있는 비용으로 쏙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됐어요? 그래서 비용에 대한 규제가 조금 심해서 이런 식으로 한다 라고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왜요? 어차피 자본적 지출로 처리, 수익적 지출로 처리 이런 말을 언급해 주니까요. 아시겠죠? 유형자산의 취득 후 지출,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 부대 비용도 중요하고요. 되셨나요? 그래서 유형자산은 지금 하는 것처럼 중요한 게 조금 많아요. 중요한 게 조금 많으니까 이런 것들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죠? 그래서 앞으로 유형자산 할 얘기가 한 2개 정도 더 있습니다. 2개 정도. 네, 이번 파트 감가상각비라는 걸 배워볼 거예요. 네, 오른쪽 있죠? 오른쪽 페이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제가 옛날 집에 살 때 바로 앞에 카페가 있었는데 그 카페에서 제가 공부를 많이 했었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거기가 중고차 매매 단지가 엄청 큰 곳이 있었어요. 중고차 매매 단지가 엄청 큰 곳이 있었는데 그래서 중고차 하시는 분들이 맨날 저희 그 카페에 와가지고 이제 손님들이랑 상담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중고차 하시는 분들이 감가상각이라는 말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감가상각. 그래서 그런 감가상각이 어떤 건지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감가상각 내용은 이론에서도 중요하고요. 이론에서도 중요하고 저희가 실기에서도 중요합니다. 분기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가상각 파트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파트입니다. 됐죠? 그럼 한번 보죠. 감가상각. 자,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건물을 현금 10억에 구입하였다. 구입하다라고 할게요, 그냥. 요렇게 전산회계 1급에서 요렇게 간단한 내용은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요거보다는 훨씬 어렵겠죠. 건물을 현금 10억에 구입하다라고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현금이 또 나가죠? 대변에 현금 10억. 그렇죠? 그 대신 뭐가 증가돼요? 건물이 10억. 요렇게 증가가 될 겁니다. 요런 분기는 이제 하실 줄 아시죠? 요런 분기 정도는 이제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됐죠?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했었죠. 어떤 걸 말씀드렸었냐면 지금 건물을 구입하는데 돈을 쓴 거예요? 번 거예요? 돈을 쓴 거 맞나요? 그쵸? 건물을 10억에 구입하고 돈을 현금으로 썼잖아요. 근데 지금 건물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자산으로 잡았죠. 그쵸? 자산으로 잡았으면 여기 위에서 했던 요 비용으로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자산이니까. 맞아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돈을 썼으면 언젠가는 비용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보세요. 건물을 10억에 구입을 했는데 요거를 지금 자산으로 인식했잖아요. 자산.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제가 항상 돈을 쓰면 언젠간 비용으로 인정된다. 언젠가는 요 10억이 요렇게 비용으로 들어간다고요. 됐죠?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러면 굳이 언젠가 비용으로 인정된다? 굳이 뭐하러 이렇게 해요? 그냥 건물 구입했을 때 10억을 그냥 비용으로 인정하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안 될까요? 계속 얘기했지만 비용에 대한 규제가 심하다라고 했잖아요. 10억이 비용으로 들어가 버리면 어이구 순이익이 엄청 작아질 겁니다. 맞아요. 순이익이 작아지면 뭐도 작아진다고요? 세금도 작아지면 국가가 싫어한다고요. 됐어요? 근데 국가가 아무리 싫어한다라고 해도 10억의 현금을 썼는데 야 너무 금액이 크니까 그거 비용으로 인정 안 돼. 이럴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왜요? 돈을 쓰면 비용으로 인정은 돼야 돼요. 근데 10억을 바로 인정해 준다고요? 그건 안 된다고요. 왜요? 금액이 너무 크니까요. 되셨나요? 그래서 이 10억의 비용을 몇 년 동안 나눠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나눠서. 금액이 너무 크니까 쪼갠다고요. 몇 년 동안. 되셨나요?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건물을 구입하잖아요. 그러면 뭘 정해야 되냐면 딱 정할 게 있어요. 예상 사용 기간. 첫 번째 예상 사용 기간이라는 걸 정해야 돼요. 이거 뭐예요?
건물을 제가 구입을 했죠. 야, 건물 구입했으면 나 건물 한 10년 정도 쓸 것 같은데 요런 기간을 정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뭐 자동차 사면 여러분들 몇 년 써야지 하면 몇 년 쓰나요? 아니죠. 돈 아까워서 막 폐차까지 쓰잖아요. 일반적으로. 뭐 중간중간에 바꾸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확실한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예상 사용 기간이라고 부른 겁니다. 되셨나요? 내가 유형 자산을 구입을 하면 반드시 몇 년 정도 쓸 건지의 예상 사용 기간을 정해서 국가한테 알려줘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예상 사용 기간이라고 썼지만 이거를 회계 용어로 바꿔볼게요. 이거 회계 용어로 뭐라 부르냐면 추정 내용 연수라고 부릅니다. 됐어요?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예상 사용 기간이라고 알아야 돼요. 추정 내용 연수라고 알아야 돼요. 당연히 회계에서 쓰는 추정 내용 연수라는 단어를 아셔야겠죠. 되셨나요? 저는 몇 년 정도 쓸 거라고 추정했냐면 10년 쓸 거다라고 추정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이렇게 건물 10억 이거를 제가 언제 샀냐고 가정을 하면 2020년도 1월 1일 날 구입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냥 가정한 겁니다. 그러면 2020년도 2021, 22, 23, 24, 25, 26, 27, 28, 29. 아, 너무 길게 했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맞죠? 됐어요? 그럼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썼어요? 10억을 처음에 자산으로 인식을 했지만 요거를 예상 사용기간을 10년이라고 정하면 이 10억을 요렇게 10년 동안 나눠서 비용으로 인정을 해준다고요. 되셨나요? 됐어요? 그럼 요거 얼마예요? 요때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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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인정을 받겠죠. 맞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면 이 1억이라는 비용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제가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분개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항상. 지금 계속 분개하고 있잖아요. 그죠? 요거도 뭔가 2020년도부터 21년도, 22년도 다 1억씩 뭔가 분개라는 게 필요한 거 맞나요? 맞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그 분개가 어떻게 되냐? 제가 비용으로 인정을 받는다라고 했으니까 뭔가 비용 계정 과목이 나와야죠. 그리고 지금 뭐 배우고 있어요? 감가상각이라는 걸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비용 계정 과목이 감가상각 빈 거예요. 그냥 1억. 이해가 되셨나요? 됐어요? 감가상각 빈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하나를 더 그려드릴게요. 여러분들 보기 편하시게 하나를 좀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이거 뭐 그린 거예요? 재무 상태표로 그린 겁니다. 됐죠? 재무 상태표 그린 겁니다. 이거 좀 틀을 나눠볼까요?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구분 가죠? 저 처음에 여러분들 건물 얼마였어요? 건물 처음에 10억짜리 맞나요? 10억. 건물 10억짜리였죠. 건물 10억을 이렇게 자산을 잡았으니까 재무상태표 자산이 이렇게 쏙 들어갈 거 아니에요? 됐죠? 근데 저 2020년도에 이렇게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으로 1억을 인정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1억을 인정받을 거니까 이제 이 건물 10억짜리 중에 얼마를 비용으로 더 인정받을 수가 있을까요? 1억 비용 인정받으면. 나머지 더 인정받아야 될 게 얼마예요? 9억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9억. 나 9억만큼은 더 비용으로 인정받아야 돼라는 이런 표시하는 게 꼭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10억 중에
1억은 방금 비용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9억 더 인정받아야 되라는 표시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건물 자산 10억짜리에서 9억이 되려면 1억만큼 더해야 돼요? 빼야 돼요? 누가 봐도 빼야 되잖아요. 10억이 9억 되려면. 그렇죠? 그럼 뭔가 여기서 1억이라는 항목이 뭔가 이렇게 빼는 항목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그러면 건물이라는 자산에 빼는 항목이기 때문에 요거를 뭐라고 불러요? 자산의 차감 계정 이렇게 부른다고요. 옛날에 차감 계정 배웠던 것들이 뭐였어요? 대손충당금. 채권을 이만큼 못 받을 거다라고 하는 게 대손충당금이었잖아요. 됐어요?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근데 대손충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녹화본은 호딱호딱 올려드릴게요. 제가 막 편집하고 업로드하는데 한 3, 4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막 진짜 온종일 해봤자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어제 3개인가 올렸는데 제가 최대한 빨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산을 빼는 항목 1억을 건물 자산의 차감 계정이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이 차감 계정이 뭐냐? 감가상각 누계액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빼기라고 표현했지만 장부에는 빼기가 이렇게 돼요. 괄호로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뭐 어차피 여러분들은 장부라는 거 이 재무상태표를 막 분석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시겠죠? 그냥 요런 식으로 1억만큼 감가상각을 인정받았구나라고 그냥 이렇게 표시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그러면 2억 인정받았습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가 돼요? 2억이 되겠죠. 감가상각을 인정받은 누적액이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인정받으면요. 누계액은 얼마가 돼요? 5억이 되겠죠. 여기도 5억이고요. 앞으로 인정받을 게 5억이니까. 됐어요? 됐죠? 그래서 그럼 여러분들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곡에 건물 밑으로 이렇게 쏙 들어오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항상 이렇게 장부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 했어요? 분계. 분계를 하면 알아서 쏙쏙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1억 이렇게 분계가 되는 겁니다. 요건 뭐라고요? 감가상각비는 비용이고요. 그냥. 감가상각 누계액은 뭐라고요? 자산 차감 계정이라고요. 됐어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왜 대변이에요? 건물이라는 자산은 항상 어느 면에 있어요? 차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차감 계정은 반대편에 쓴다고요. 되셨나요? 그래서 이 분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시험에서. 그러면 도대체 이 분계를 언제 할까? 요것도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언제 1월 1일 날 할까? 1월 6일 날 할까? 12월에 할까? 궁금하겠죠, 여러분들? 안 궁금하시겠지만 궁금해 하세요. 그래서 이런 분계를 언제 하냐? 12월 31일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계가 무슨 문제인 거예요? 결산 문제라고요. 되셨나요? 됐어요? 이따가 풀어볼 겁니다. 어떤 문제인지 풀어보면 되죠. 엄청 결산 문제에서 간단하게 나와요. 간단하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분계를 하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분계를 해야 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이렇게 쏙 들어간다고요. 쏙. 이렇게. 조금 굵게 할까요? 이렇게. 되셨나요? 요 분계 정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어떤 문제인지. 항상 배우면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한번 보시는 겁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저만 보여드릴게요, 저만. 여러분들은 냅두시고요. 저만 하겠습니다. 보세요. 여기 기초정보관리 문제 있었고요. 1번, 실기 1번. 그쵸? 기초정보관리 문제. 그리고 아까 2번 문제 일반전표 있었죠? 그리고 3번 문제가 메인 매출전표라는 거고요.
나왔으니 이제 그 4번 문제가 오류 발견하는 문제고 오류 발견. 그리고 5번 문제가 이렇게 결산 정리 사항입니다라는 문제라고요. 결산 정리 사항입니다라고 하니까 12월 31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는 거라고요. 되셨나요? 그리고 요 문제를 보세요. 3번 문제. 결산 문제죠? 요건 이제 끌게요, 이제. 요거 제가 저장을 해놓을게요. 또 삭제할까봐. 요 문제입니다. 네, 보세요. 결산일 현재니까 12월 31일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과 같이 판매비와 관리비. 판매비와 관리비가 뭐였어요, 여러분들? 코드 번호가 몇 번째였어요? 800번째였잖아요. 800번째. 맞아요? 판매비와 관리비 800번째였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옛날에 손익계산서 계산구조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항상 그때 얘기했던 게 뭐예요? 공장과 관련된 건 500번대 비용. 그리고 뭐 공장 이외에 뭐 하이마트나 영업부서나 이런 데에서 돈 쓰는 것들은 다 800번대라고요. 아시겠죠? 제조, 뭔가 물건을 만드는 곳은 500번대. 물건을 만들지 않는 곳은 800번대라고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어요. 그리고 영업과 전혀 관련, 우리 사업과 전혀 관련 없는 비용은 영업의 비용이니까 900번대라고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보죠. 문제에서 800번대 판매비와 관리비에 반영할 감가상각비를 각각 계산하고자 350만원, 차량 운반고는 1200만원, 비품은 330만원이라고 감가상각비를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분계만 알고 계시면 금액만 쏙 이렇게 넣으시면 끝인 겁니다. 그냥. 얼마나 쉬워요. 되셨나요?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보세요. 그래서 한번 봐보는 겁니다. 분계로 따지면 차변에 감가상각비 몇 번대라고요? 800번대.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제조 원가에 반영할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자 한다. 제조와 관련된 건 몇 번대라고요? 500번대를 하는 겁니다.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또. 아시겠죠? 얼마예요? 건물은 350만 원. 대변에 항상 비용 인정받은 금액입니다. 라고 하는 감가상각 누계액 350만 원. 그리고 또 감가상각비 몇 번대? 800번대. 얼마예요? 1200.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 1200만 원. 그리고 마지막 비품 감가상각비 800번대. 얼마예요? 330만 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예요? 330만 원. 끝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예. 감가상각비라는 계정 과목 똑같죠. 그리고 코드번호 800번대라는 거 똑같죠. 그러면 이 금액들은 그냥 감가상각비 해놓고서 그냥 한 번에 적어도 돼요. 상관없다고요. 되셨나요? 근데 이제 요게 조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보세요. 이 문제를 봤을 때 건물을 그냥 저희가 10억짜리였다고 칠게요. 근데 감가상각 누계 방금 건물 얼마였어요? 건물 350만 원. 350만 원. 맞아요. 그럼 이 금액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얼마요? 아, 금액 너무 크네요. 너무 크니까 1000만 원이라고 할게요. 금액 얼마예요? 그러면 650만 원.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차량 운반고. 이건 취득가액 2천만 원이었다고 할게요. 차량 운반고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가 얼마 계산했어요 방금? 1200만 원 맞나요? 1200만 원? 1200만 원. 맞아요. 그러면 이제 밑에 금액 얼마예요? 800만 원.
그래서 빼고 있는 겁니다. 그냥. 맞아요? 아, 이거 그냥 밑에 쓸게요. 그냥.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또 마지막. 비품이라고 할게요. 비품도 1,000만 원에 구매 취득했었다라고 할게요. 감가상각 누계가 얼마예요? 방금 비품 계산한 거? 330. 맞아요. 그러면 이 금액은 뭐예요? 얼마예요? 아이고. 얼마예요? 670. 맞아요. 제가 계속 이 금액 얼마예요? 이 금액 얼마예요? 라고 했죠. 계속. 그렇죠? 이 금액을 부르는 말을 말씀드릴게요. 이 금액을 장부 금액이라고 부릅니다. 장부 금액. 요거도 장부 금액. 요거도 장부 금액. 됐어요? 이걸 장부 금액이라고 불러요. 됐죠? 그럼 보세요. 지금 첫 번째 분기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분기 이렇게 했고요. 세 번째 분기 이렇게 했죠. 맞아요. 이렇게 했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럼 봤을 때 이렇게 세 가지의 분기를 했을 때 요 건물에 대한 제가 건물이라고도 쓸게요, 여러분들. 혹시 모르니까. 건물, 차량 운반구, 그 다음에 비품. 좀 보기 깔끔하죠? 건물은 차량 운반구, 비품. 됐죠? 그럼 보셨을 때 건물에 대한 누계액은 350이라고 해서 이쪽에 들어가 건물 밑으로 들어가고 차량 운반고에 대한 누계액은 1200만이라고 해서 차량 운반고 밑으로 들어갔고 비품의 누계액은 330이기 때문에 비품 밑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들어가는 곳이 똑같아요? 달라요? 누가 봐도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이 글자는 똑같지만 뭔가 이렇게 다르게 들어가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맞나요?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일반 준비입력이었죠. 아까도 여기에서 날짜를 12월 31일 이렇게 한 다음에 분기하시는 겁니다. 결산 문제가. 아시겠죠? 그러면 차변은 항상 숫자 3번, 4번 차변 대변이에요. 숫자 3번 감가상각비 하면 이렇게 코드 번호가 많이 나오지만 저희 시험 때 쓰는 건 500번대 아니면 800번대라고요. 제조와 관련되면 500번대. 그리고 제조와 관련이 없으면 800번대. 됐죠? 문제 자체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800번대. 금액은 뭐 다 같이 쓸게요. 요거. 다 같이 쓰면 얼마야? 680, 1880이네요. 이 세 개를 합쳐버린 겁니다. 됐죠?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이죠? 상각 누계액 이렇게 치면 이렇게 감가상각 누계액 계정명은 똑같지만 이렇게 코드 번호가 다 다르다고요. 왜요? 왜 그런다라고 했어요? 다 따로따로 다른 곳에 들어가야 되니까. 됐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구분하냐? 여기 나와 있어요. 참고 건물입니다. 건물 밑으로 들어가요. 차량 운반고 밑으로 들어갑니다. 비품 밑으로 들어갑니다. 라고 써 있다고요. 이해가 되셨나요? 됐어요? 그럼 보세요. 이게 코드 번호가 어떻게 돼 있냐? 제가 건물 바로 밑에 차량 운반고 바로 밑에 썼죠. 그러면 코드 번호가 딱 하나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알려드리면 건물은 코드 번호가 202번이에요. 차량 운반고는 코드 번호가 208번입니다. 저는 그냥 외운 거예요. 코드 번호들을. 비품은 212번입니다. 이거 안 외워도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건물에 대한 누계액은 코드 번호 몇 번이에요? 203번인 겁니다. 밑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차량 운반고에 대한 누계액은요. 209번. 어떤 식인지 이해가 됐어요? 비품에 대한 누계액은요. 213번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로 밑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코드 번호가 하나밖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죠. 건물은 203번 맞죠? 차량 운반고는 209번. 그렇죠? 그리고 비품에 대한 누계액은 213번. 그래서 코드 번호 하나 차이 난다 정도는 기억하는 게 조금 좋습니다. 왜 좋은지는 나중에 아실 거예요.
아시겠죠? 아, 근데 내가 만약에 나 이런 것도 기억하기 싫어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참고 보시면 돼요. 근데 참고를 보시는 거랑 코드 번호를 아는 거랑은 정말 속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무조건 외워라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대부분이 성인이신데. 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건물에 대한 누계 금액은 350만 원. 그렇죠? 그리고 대변에 209번, 누계액은 차량운반고에 대한 누계액이니까 1200만 원. 나머지 비품에 대한 누계액. 이렇게 분계를 하시는 게 12월 31일자로 분계를 하시는 게 결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분계하기에 귀찮아요, 안 귀찮아요? 엄청 귀찮죠? 이거 언제 하고 있어요, 4개를. 그래서 제가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릴게요. 결산 문제, 이런 결산 문제,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가. 결산 문제는 몇 월 며칠이요? 12월 30일. 이 결산 문제는 여러분들 종류가 2가지가 있어요.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 결산 문제만 나와 있는 제가 결산 문제 정리한 파일이 있거든요. 그거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아직 결산 정리한 파일 보여드릴 겁니다. 수동 결산이라는 게 있고요. 수동 결산. 두 번째, 자동 결산이라는 게 있어요. 수동 결산은 방금처럼 일반 전표 입력에 들어가서 12월 31일자를 치고 직접 분계하는 게 수동 결산이에요. 방금 제가 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자동 결산 항목은 결산 자료 입력이라는 탭 들어가서 1월부터 12월 조회한 다음에 금액만 입력하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분계해 주는 게 자동 결산입니다. 여러분들은 뭐가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수동 결산과 자동 결산 중에 딱 봐도 자동 결산이 조금 편하겠죠.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해요. 보세요.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 건데 내 파일이 어디 갔지? 내 파일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거 결산 문제 결산과 관련된 문제만 쭉 써놓은 거거든요. 이거 제가 나중에 파일 보여드릴 겁니다. 카페에 올려놓을 거예요. 제가 여기다가 자동 결산이라고 써놨죠. 제가 방법 해놨어요. 첫 번째는 여기 아까 저희가 프로그램 요거였죠. 첫 번째 초기화면 여기에 이렇게 결산자료 입력이라고 있을 겁니다. 여기 결산자료 입력 여기 들어가는 게 첫 번째예요. 됐어요? 그리고 제가 뭐라 했어요? 1월부터 12월 조회하는 게 두 번째. 되셨나요? 그리고 자동 결산하는 내역들 종류들을 이렇게 써놨어요. 저희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5개 중에 예하고 있잖아요. 자동 결산이 된다고요. 프로그램이 알아서 분계를 해주겠다는데 내가 직접 한다? 뭔가 이상하잖아요. 이거 뭐하러 해요? 귀찮게. 직접 해주겠다는데. 되셨나요?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냥 자동 계산을 알려주지 뭐하러 분계를 알려주냐. 이 분계를 굳이. 이런 감가상각비 제가 분계를 알려드리는 거는 자동 결산부터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은 분계를 까먹어버려요. 연습조차 안 됩니다. 근데 이런 분계들이 이론 문제에서 나온다고. 이론 문제에서. 이론 문제를 푸는데 자동 계산할 건 아니잖아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분계는 꼭 알고 계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결산 문제가 나올 때는 자동 결산하는 겁니다. 분기에서는. 결산 자료 입력 있죠? 제가 빨리 올려드릴 거예요. 결산 자료 입력 들어가시고 여기다가 1월부터 12월 이렇게 조회하시는 겁니다. 됐어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뭐 했어요? 몇 번 나왔어요? 감가상각비가 800번대였죠. 그럼 이렇게 좀 내리시면 이렇게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있어요. 판매비야 800번대 비용들은 여기다 쓰세요라고 돼 있다고요. 저희가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감가상각비 요거 하고 있었잖아요. 800번대라고 있잖아요. 그죠? 감가상각비. 뭐였어요? 건물 얼마였어요? 350이었죠? 그리고 차량운반고 얼마였어요? 1200. 비품은요? 330. 이 금액 쓰는 거 어렵나요? 금액 쓰는 건 할만하시죠? 요러고 여기 마지막 좌측 상단에 전표 추가라고 있을 겁니다. 보여요? 전표 추가 누르시고 일반 전표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누르면 이렇게 자동 결산 분계 완료라고 떠요. 1월부터 12월 조회한 다음에 금액만 입력하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분계를 해주겠다는 데 내가 직접 한다?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자동 결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런 분계들이 이론 문제에서 나온다고. 이론 문제에서.
됐나요? 그러면 자동결산 분기가 됐나 한번 확인해 보죠. 일반주필률 들어가서 12월 30일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아까 지웠던 분기를 자동으로 해주는 게 자동결산 문제라고요. 얼마나 간단해요. 여기는 뭐 결차, 결대라고 되어 있지만 그냥 결산 날짜의 차변, 결산 대변이라는 뜻이에요. 신경 쓸 거 없다고요.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마지막에 이 내용들이 다 끝났을 때 이 자동결산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뭐 한 번 했다고 제가 기억 못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소동결산과 자동결산 두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자동결산이 되는 것들은 자동결산으로 푸는 게 조금 더 간단하겠구나. 요렇게라도 알고 있으라고요. 이해가 되셨나요? 됐어요? 나중에 제가 이렇게 마무리 지을 때 한 번 더 보여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은 자동결산이 조금 더 편한 방법이네. 요렇게만이라도 알고 계시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됐죠? 네. 요게 자동결산 분기입니다. 근데 요걸 한번 볼까요? 요거 꺼버릴게요. 꺼버리고 요거 이제 이해됐죠? 요거 이해됐죠? 제가 한 가지 문제를 더 보여드릴게요. 한 가지 문제를 더 보여드릴 겁니다. 네, 한 문제를 더 풀어볼 건데요. 무조건 결산 문제예요. 결산 문제, 이번엔 요구 문제입니다. 문제. 오늘은 감가상각까지 할 거예요. 감가상각까지. 요 문제입니다. 자, 여기다 회차 써놓을게요, 여러분들. 여러분 나중에 공부하시기 편하게. 83회차. 그리고 요거는 84회차. 여러분들 83회차, 84회차죠. 결국 뭐예요? 연속으로 나온 거예요, 연속으로. 맞죠? 그렇죠? 그만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보세요. 이 문제는 아까 문제랑 똑같아요, 달라요? 딱 봐도 다르죠. 아까 문제는 요거 감가상각비예요. 한번 해보세요. 요런 느낌이었는데 요거는 뜬금없이 막 감가상각비가 안 나왔고 취득원가가 나왔고 뭐 잔존가치라는 게 나왔고 내용연수라는 게 나왔고 뭐 상각 방법이라는 게 나왔어요. 맞나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죠? 아까 문제는 딱 봐도 다른 걸 여러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누가 봐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페이지 94페이지 94입니다. 94페이지 있어요? 그렇죠? 94페이지 여러분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밑에 감가상각 방법이라고 있을 겁니다. 감가상각 방법 있죠? 그래서 감가상각 방법에 대해서 저랑 공부를 하실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감가상각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시험에서. 계산기 두들겨 보면 10만원 뭐 빼기 0원이니까 10만원이죠. 곱하기 0.451 계산하면 45,100원. 45,100원이에요 그냥. 됐죠? 2021년도 것도 해볼까요? 12월 31일 10만원. 이번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45,100원이요. 요때 뭐 분개했었겠죠. 요때 뭐 감가상각비 45,100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45,100원 이렇게 분개했을 거 아니에요. 누계액 45,100원 곱하기 0.451 항상 상각률은 동일합니다. 이거 계산해 볼까요 제가? 10만원 마이너스 45,100원 곱하기 0.451 요거래요. 24759 24,759 되셨나요? 요 금액 가지고 또
감가상각비 24759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24759 요렇게 분기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정률법의 특징은 뭐예요? 매년 감가상각비가 감소한다. 이게 특징이에요. 왜요? 처음엔 45,100원이었지만 두 번째는요. 24,759원이었잖아요. 감가상각비가 점점 줄네요. 왜 줄겠어요? 누계액을 계속 빼니까요. 맞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 처음에 감가상각비 45,100원이었죠. 그렇죠? 45,100원이면 또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을 인정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요? 이미 이렇게 비용으로 인정받았는데 또 받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받은 것들을 여기서 빼는 겁니다. 이미 받았으니까. 그래서 10만 원에서 이미 받은 45,100원을 뺀 나머지만 비용 인정받아야죠. 되셨나요? 됐어요? 그래서 정액법은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정액법 뭐라고요?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고 내용연수로 나눈다. 그래서 10만 원이 취득원가고 누계액이 잔존가치가 0원, 내용연수가 5년이면 그냥 나누기 5에서 2만 원, 또 2만 원. 매년 감가상각비가 동일하다가 정액법의 특징. 됐어요? 하지만 만약에 건물을 7월 1일 날 구입했다라고 하면 요 계산식은 1년 감가상각비를 구하는 계산식이기 때문에 1년 감가상각비 2만 원에서 경과한 7월부터 12월 6개월 요렇게 12개월분에 6개월 지났습니다로 계산을 해서 만 원만 요렇게 감가상각비 회계실한다. 됐어요? 정률법은요. 똑같이 취득원가에서 누계액을 빼고 이번엔 상각률을 곱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누계액이 없기 때문에 0원. 네, 두 번째는 이렇게 누계액이 있기 때문에 45,100원을 뺀 나머지 금액 54,900원만 1년 상각비로 계산한다. 되셨나요? 정액법, 정률법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연수학계법은 조금 귀찮아요. 조금.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계산식이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고 내용연수 합계분의 내용연수의 역수이라고 했죠. 여기 어려운데 이거는 여러분들 한 번 나왔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옛날에.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알고는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죠. 10만 원 마이너스 빵, 잔존가치 빵원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내용연수 합계를 어떻게 계산하냐? 내용연수 아까 몇 년이 했어요? 계속 5년이었죠. 합계가 요거예요. 5년, 4년, 3년, 2년, 1년. 요게 내용연수의 합계입니다. 만약에 내용연수가 만약에 10년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0년, 9년, 8년, 7년, 6년, 5년, 4년, 3년, 2년, 1년을 다 더한 게 내용연수 합계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게 내용연수 합계를 구하는 식이에요. 아시겠죠? 내용연수 역수는 뭐냐? 저희 지금 내용연수 아까 5년이라고 했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맞아요. 근데 지금은 처음 하는 거죠. 지금 감가상각을. 그렇죠? 처음 하는 거니까 5년 남았습니다. 올해까지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5년 남았습니다라고 해서 내용연수 역수는 5년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해할 때는요. 몇 년 남았어요? 4년이죠. 그래서 4년. 이해할 때는요. 3년이니까 3년. 이해할 때는요. 2년이니까 2년. 마지막은요. 마지막 자기 혼자 남았으니까 1년. 항상 합계는 똑같고요.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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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 그래서 내용연수, 이 연수합계법이 나오면 시험 문제 합격률이 굉장히 떨어질 겁니다. 연수합계법 잘 나오지도 않는데 갑자기 툭 튀어나와 버리면 일반적으로 못 풀어요.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잖아요. 그죠? 정액법, 정률법은 뭔가 그냥 계산식대로 뚝뚝뚝 넣으면 되는데 요거는 막 5년부터 1년까지 다 합친 다음에 그리고 처음이니까 5년, 역순, 4년, 3년, 2년 요렇게 주니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낄 거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봐도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 내용 연수학기법은 여러분들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험 문제가 한 번 나왔었고요. 한 번 나왔었고 중요도가 그렇게 높진 않지만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한 번 나왔으면 여러분들 시험에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나온 거면은 나올 확률이 진짜 없어요. 진짜 희박합니다. 근데 한 번이라도 나왔던 문제는 나올 확률이 조금은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요거를 처음부터 다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우선 정해법부터 기억하시고 정률법, 연수학기법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아까 요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이거 실제 문제. 실제 문제. 요게 2018년도 시험 문제입니다. 여기 요 외차가 2018년도 12월 31일 요거죠? 그렇죠? 건물 취득원가 얼마래요? 건물 취득원가 5천. 맞아요? 내용 연수 몇 년이래요? 50년. 뭐 잔존가시는 없죠. 그러면 제가 정액법이라는 상관하고 공식이 뭐라 그랬어요?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 연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넣어보는 겁니다. 취득원가 얼마요? 5천만 원이요. 마이너스 잔존가치 빵원. 그쵸? 내용 연수 몇 년이에요? 50년. 맞아요. 그럼 계산 한번 해보죠. 5천만 원 나누기 50. 100만 원이에요, 그냥. 그러면 1년 감가상각비가 얼마라고요? 그냥 100만 원이요. 그러면 수동계산으로 풀 거면 차변에 뭐예요? 감가상각비. 얼마요? 100만 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요? 100만 원. 됐어요? 감가상각비 500번대예요? 800번대예요? 몇 번대예요? 800번대죠? 왜요? 영업부서가 보유하고 있는 건물이니까요. 제조와 관련되면 500번대, 제조와 관련이 없으면 800번대라고요. 이해가 되셨나요? 됐어요. 그래서 제조와 관련 없는 영업부서이기 때문에 800번대 감가상각비로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입력해보죠. 제가 일반적 빅명 들어가서 12월 31일 차변에 감가상각비 800번대 금액은 100만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건물에 대한 누계액이니까 참고 건물 보시면 203번 아까 했던 거죠? 이렇게 하시면 끝인 겁니다. 되셨나요? 됐어요. 그래서 유형자 얘기가 생각보다 꽤 많죠. 그렇죠. 저도 뭐 최대한 내용을 줄여드리고 싶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는 내용이 중요한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웃긴 게 아직 유형자산 안 끝났어요. 왜요? 유형자산 취득할 때 배웠죠? 취득하는 거. 처음에 취득하는 거 배웠고요. 부대비용. 그 다음에 취득하고 이후에 돈 쓰는 것도 배웠고요. 그죠? 그리고 이 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이라는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도 배웠죠. 뭘 안 배웠어요? 그러면 유형자산을 팔아버리는 거 안 배웠습니다. 처분하는 거. 맞아요. 어떻게 처분할지 안 배웠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분하는 건 좀 내용이 좀 길어요. 아마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정도면 아마 네, 이 자산 쪽은 끝날 것 같아요. 내일 정도면. 유형자산 오늘 내일 끝낼 거잖아요. 30분 정도. 그죠? 나머지 것들은 그래서 오늘 유형자산 파트 거의 다 끝났고 이어서 유형자산 처분 문제에 대해서 다음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